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고 민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문제를 지금부터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3편을 전체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데 기출문제 조금씩 바꿨어요. 왜 똑같은 거 답을 외우고 있으니까 공부가 안 되시니까. 그래서 1장과 2장을 전부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이제 순서대로요. 이 순서는 진도의 순서와 같아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 어렵지 않죠, 이거는? 여러분께서 유형을 보시라는 뜻에서. 수급 조절이 쉽지 않죠. 그래서 가격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거미집 모형. 부동산 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특정 지역에 소수의 판매자와 소수의 구매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건 고가성 때문에 그랬죠. 비싸니까. 그리고 특정 지역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 조직화가 불가능하죠. 표준화도 안 되고. 부동산 거래는 그 성질상 고도의 공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이게 틀렸죠, 4번이. 예, 공적인 경향이 아니에요. 부동산 거래 민간이 더 많이 하잖아요. 공적인 경향도 있지만 사적인 경향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자, 국지성, 이질적 가격. 가격이 다르게 형성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4번이 틀렸다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건 26회를 변형했는데 부동산 시장 옳은 것. 부동산 시장은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전국적 시장, 이거 아니죠. 이걸 국지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대칭성이 제가 너무 잔인했죠. 비대칭성이에요. 예, 그래서 가격이 비합리적으로 결정됩니다. 할당효율적 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왜곡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투기적 현상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예, 투기적 현상이 없어서 할당효율적 시장은 정보 획득 비용과 정보 활용 초과이윤이 같으니까 이렇게 투기적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서 가격 왜곡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거래 비용의 증가는 참여의 제약을 불러일으키고 영속성의 특성은 상품의 표준화를 영속성하고 표준화하고 관련이 없죠. 표준화라는 것은 같은 거를 만들어서 같은 어떤 규격을 제시한다 이건데 그거는 개별성으로 보셔야죠. 틀렸고 3번만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예요. 주택시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 자, 물리적 주택시장은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하는 이론 모형으로 분석이 용이하지 않죠. 왜냐하면 상품의 동질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 완전 경쟁인데 물리적 주택시장은 굉장히 이질적이라서 주택이란 이질성이 강하죠. 그래서 용도적으로 동질화된 상품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주거 서비스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택시장은 지역적 경향 강하고 지역 수요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형성되죠. 적정 가격이 용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 분석해야 되고 단기는 저량이죠. 고정되어 있는 재고고요. 장기에는 신규를 생산할 수 있어요. 유량 개념을 말하는 거고. 자, 유량의 개념뿐이 아니라 저량의 개념을 분석하는데 주택시장에서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면 주택 공급이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택시장에서 단기 공급선은 고정되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저량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은 4번이에요. 여가과정으로 이렇게 넘어왔죠. 여러분 교재 순서와 같이 문제도 배열되어 있어요. 옳은 것을 골라봐라. 주택의 상향 여과는 소득 증가와 같은 이유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아니라 감소. 이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하니까 기존의 낡은 저가주택을 개량해서 들어온다. 그죠? 그러니까 저가주택, 낡은 주택 수요 감소해요. 그래서 개량해서 보수층이 들어가는 현상입니다. 자, 2번. 안정적 주택시장에서 여가효과가 긍정 작동하면 공급량 증가에 기여하고 주택의 질도 개선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는
저가주택 시장의 기존 균형 임대료 수준에서 이거는 여러분 그대로 시험 문제인데 이게 좀 어려워요 말이. 자, 수요와 공급이 있어요. 임대료고 수량입니다. 자, 수요가 증가한다 했으니까 원래 균형점이고요. 그럼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그럼 원래 가격 수준 하에서 초과 수요가 존재하고, 그렇죠, 예.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임대료가 다시 오르죠. 임대료 상승한다. 얘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의 증가를 이렇게 두 번 풀어서 쓴 거라,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떤 지역의 토지 이용이 이질적 요소의 도입으로 인해 다른 종류의 토지 이용으로 변해되는 과정을 천이죠. 침입은 이제 들어가는 거고 변해가는 과정은 천이다, 계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도 15회 시험 그대로예요. 불량주택과 같은 저가주택이 생산되는 것은 시장 실패가 아니에요. 시장 실패는 저가주택은 싸다는 거지 시장이 실패해서 뭔가 자원 배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싸다는 이유로 아니 제가 소득이 좋다고 불량합니까? 소득이 적은 그냥 시장 형태일 뿐이에요. 시장 실패는 과소생산, 과대생산, 과소생산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맞는 것은 3번밖에 없다. 자, 5번입니다. 주거분리와 여가과정이에요. 19의 문제가 가장 대표적이죠. 주거분리란 자 직장과 주거 이건 직주분리죠. 주거분리가 아니라 주거분리는 정외부과 편익 좋은 거는 추구하고 나쁜 거는 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보수를 통한 가치상승분이 크면 이거 고쳐야죠. 고소득층이 들어와서. 그럼 하향이 아니라 상향여가입니다. 자,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은 이거 잘 사는 동네 옆에 있으면 이거 정외부 효과가 발생해서 프리미엄이 붙고 저소득층에 인접한 고소득층 주택은 이거는 부외부 효과. 그래서 예, 할인이 되는 거죠. 바뀌어 있어요. 자, 5번.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고소득층이 들어오게 되어 상향여가가 계속되면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점차 저도 문제가 웃기네요. 자,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고소득층이 들어오면 이건 상향여가잖아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러면 이게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바뀐다 이렇게 해야죠. 예, 문맥상. 그래서 지금 2번을 제외하고는 다 틀렸어요. 6번입니다. 이번에는 인근지역 성세현상. 12회 유일하게 단일 문제로 있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이게 틀리긴 하겠죠. 집가상승 정고 교육 수준 없다 하면 성장기고, 토지 투기 현상도 성장기고, 가격 기능이 정상이고 사회적 경제 수준도 최고는 성숙기고, 집가 비교 안정되고, 자, 성숙기에 신축 부동산 거래 없어요. 중고 부동산이죠. 이때는 이미 끝났어요. 성숙기는 이제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쇠퇴기에는 점차 노후하기 시작하여 새로운 건축 분리하고 집가 낮아진다. 그래서 5번만 맞겠죠. 네,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자, 7번. 이제는 1장의 4절. 효율적 시장이에요. 이론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정보가 가격에 과잉 반응하면 여러분 아까 그림에서 지난 시간에 과잉 반응이라는 것은 정보 발생 시점에서의 가격이고요. 시간입니다. 이렇게 정보가 발생해서 이렇게 바로 정보 내용만큼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확 반영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신속하긴 하지만 정확하지 않죠. 효율적 시장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약성 및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인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 중강성도요, 과거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로 테크니컬하게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 필요 없다 이거죠. 자, 1번부터 틀린 거예요.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누구도 내부자 정보를 알아도 그게 다 이미 가격에 빠르게 먼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인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은 불안 요소가 많아 완전 경쟁이 되기 어렵지만 할당효율적 시장은 될 수 있어요. 그죠? 자,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되는 즉시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이다. 기본적 분석해도 소용없다. 이미 그 공표되는 정보마저도 즉각적으로 다 반영되더라. 그래서 틀린 건 1번입니다.
자, 8번은 이제 계산 문제 두 차례 있었다 그랬죠? 그걸 좀 바꿔본 거예요. 25회 냈던 거. 25회는 지난 시간에 이론 과정에서 한번 해봤죠? 그 숫자만 바꿔놨어요. 네, 확률만 바꿔놨어요. 자, 1년 후 예상 가격은 8억 8천이에요.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는 6억 6천이에요. 근데 이걸 현재 가치로 만들어야 되는데 요구 수익률이 10%죠. 그러면 현가계수인 1 플러스 R, 1 플러스 0.1분의 1. 1승이니까 그냥 그대로. 그럼 현재 가치는 8억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현재 가치로 하면 6억입니다. 정보가치 2억 아니라 그랬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불확실성에서 들어설 가능성 60%고 그러면 안 들어설 가능성은 40%니까 불확실성에서 현재 가치는 가중평균 86, 48, 64, 24 더하면 7억 2천. 즉 이렇게 거래된다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 이게 적정 가격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정보를 된다는 정보를 얼마까지 최대한 주고 살 수 있니 하면 요 차이. 그것이 8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40%를 문제 똑같은데 요거 40을 60으로 바꿔서 한번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8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9번입니다. 이제 2장으로 왔어요.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 좀 틀린 거. 리카도는 지대 결정이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위치지대. 위치지대를 통해서 기초를 제공한 거, 입지론에. 튜넨이죠. 튜넨. 이게 좀 15에 어려웠던 문제를 살짝 바꿔봤어요. 입찰지대의 정의입니다. 지불하자는 최대 금액, 정상 이윤이 0이 되는, 이게 아니라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정상 이윤까지 내고 어떻게 거기 입찰지대를 내요? 안 하고 말지 이렇게 되는 거.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종축이 지대이고 횡축이 중심지인 경우 입찰지대 곡선은 우상향한. 말도 안 되죠? 우하향입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였죠. 예. 자, 4번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생산물의 한계 운송비를 토지 이용자의 토지 이용량으로 나눈 값이다. 기억나시죠? 예, 맞는 거고요. 자, 상업용 토지 이용이 도심 부근에 나타나는 것은 얘가 상업용이면 뭐 주거용은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상업용이 이렇게 도심 부근에 나타나는 거는 기울기가 가파른 거죠.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것은 기울기가 크다는 것은 한계 운송비가 크거나, 자, 생산성이 높거나 한계 운송비가 작은 게 아니라 크기 때문이다. 기울기를 여기 보시면 기울기가 크다는 것은 상업용이라면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4번밖에 없죠. 10번입니다. 버제스 이론, 동심원 이론 옳은 건 모두 몇 개인가? 자, 1925년 하면 20세기 초반 맞고 시카고를 연구했죠. 생태학적 관점에서 침입과 천이 점이지대 이런데 관점에서 접근했고, 침입 경직 천이 과정으로 설명했고, 티넨의 고립국 이론을 응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심원이 나오더라. 뭐 이렇게 보셨었고요. 자, 천이지대 혹은 점이지대는 중산층 주거지대와 저소득층 주거지대다. 아니죠. CBD 다음에 점이지대, 그 다음에 저소득층 지대죠. 그러니까 점이지대는 중심 업무지구와 저소득층. 그렇죠? 네, 틀렸어요. 네, 얘는 틀렸어요. 그래서 미음만 틀리고 4개가 맞네요. 네, 미음만 틀리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도시 공간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따르면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지불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 갈 수가 없어요. 높을수록. 이렇게. 굉장히 이게 자주 나와요.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은 중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수송비는 감소하고 지대가 증가하나요? 그러니까 수송비가 증가하니까 멀어질수록 마찬가지예요. 수송비 증가하니까 지대는 감소하는 거죠. 거꾸로 써놨어요.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도시 공간 구조의 성장과 지역 분화에서 중심 업무 지구로부터 경공업, 저급, 중급, 고급 지역 교통비에 따라 쐐기형. 이거 쐐기형 교통노선 하면 선형 이론이 되겠죠. 문장은 긴데 틀렸어요. 4번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의하면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전문화된, 이건 다핵이죠.
선형이 아니라 전문화된 여러 개의 중심이니까 다핵심 이론이죠. 5번이 맞겠네요. 다핵심 이론에 대한 설명 잘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5번이 답이고요. 12번입니다. 이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에 사용되는 개념, 옳은 것만 골라봐라. 중심지의 정의. 각종 재화 서비스 공급 기능이 집중되어 배우지의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는 정주 공간이다. 재화의 도달 범위.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0이 되는 지점까지가 여기까지 도달된다. 그죠? 0이 되는 지점까지. 맞는 거고요. 최소 요구치. 최소한의 수요 규모, 요구 규모. 요구 범위는 그 범위를 말하는 거고, 경계까지의 거리. 포섭의 원리. 시장원리, 교통원리, 행정원리 등 상위 중심지와 하위 중심지들의 공간구조 체계를 설명하는 원리. 다 맞네. 다 맞아요. 5개네요. 그래서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기업이 입지할 도시를 선정하려고 한다. 어떤 입지형의 도시가 적당한가? 편제성 원료를 많이 사용한다. 특정 지역에 치우쳐져 있어요. 원료 지향이죠. 일단 이것만 봐도. 중량 감소 산업은 원료가 무거운 거죠. 제품보다. 원료 지향입니다. 기술 연관성 높고 공동 이용이다. 이건 집적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답이 5번이 보이시는 겁니다. 14번. 베버의 공업입지론. 옳은 거. 수입은 지역에 따라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비용이 최소화되는 곳을 찾은 거죠. 최대 수입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곳을 최적입지점으로 본다. 최대 수입이 아니라 최소 비용으로. 이거는 레시 이론이에요. 최소 비용이 되는 지점이 기업의 최적입지점입니다. 자,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을 제시했다. 이거 굉장히 쉽네요. 이거 맞는 거죠. 틀린 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자, 기업은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 순으로 이거 기출에 있었는데 24에 각 요인이 최소되는 지점에 입지하는 게 아니라 이 순으로 해서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 지점이 최소화되는 게 아니에요. 자, 입지 삼각형에 대한 얘기네요. 입지를 바꿀 경우 수송비의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것은 등 수송비 곡선이죠. 여기가 P 수송비 최소점이면 등 수송비선이 지점을 연결한 곡선이 등 수송비. 틀렸어요. 그러니까 맞는 것은 3번밖에 없습니다. 자, 15번입니다. 15번. 17의 변형인데 이제 상업입지로 온 거네요. 자, 틀린 거. 집심성은 중심에 입지하는 거지 같은 업종이 모여 입지에 유리한 건 집재죠. 틀렸고요. 구매의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수요자의 취미 기호 등에 따라 이건 맞는 거네요. 동일 업종 점포끼리 국부적 집중성에 입지하는 이것도 맞는 거예요. 1번이 틀렸네요. 그죠? 아이고, 산재성 점포는 분산해야 되고 선매 품종은 비교해야 되는 제품이다. 그래서 1번만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자, 24회, 26회 계산 문제가 있는 것을 변형을 해봤다. 자, A도시와 B도시 사이에 C도시가 있고 이렇게 있겠죠? 네. 자, C도시는 A도시로부터 10km 떨어져 있고 B도시는 5km 떨어져 있다. A도시의 인구는 10만 명, B도시의 인구는 5만 명이다. C도시 인구는 3만 명이다. 몇 명씩 가니 이걸 물어보는 거죠. 계속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러면 거리하고 인구만 주면 우린 다 하죠. 그러니까 A도시하고 B도시의 흡력을 비교해야 되는데, 자, 인구, A도시의 인구 10만 명, B도시의 인구 5만 명 곱하기, 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B도시, A도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2고요. 5, 20. 10이고 얘는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4분의 1입니다. 2분의 1이에요. 그렇죠? A도시 인구 10만 명, B도시 인구 5만 명. 그렇죠? C도시는 3만 명. 거리는 B도시까지 거리는 B도시는 5km, A도시 10km 맞죠? 이게 2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BA 대 BB가
2분의 1 이거잖아요. 1대1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분의 1이죠. 뭐예요? 1이고 2인 게. 그럼 BA는 전체 3 중에 1 더하기 3 중에 1이 되는, BB는 전체 3 중에 2가 되는 것을 흡입할 수 있어요. 유인할 수 있어요. 3만 명이잖아요. 만 명이죠. 3분의 1이니까. 3만 명 중에 3분의 1은 2만 명을 흡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A도시로 10,000명, B도시로 2만 명 이렇게 해서 숫자만 살짝 바꾸어서 계산해도 똑같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17의 변형이에요. 17번 문제는 18의 변형. 9kg인데 이거 분기점 구해봐라. 이거 아까도 잠깐 풀어보셨던 것 같은데, 그죠? 우리 사례에서 이론 강의에서 저기 점프업에서 처음 해보신 것 같죠? 자, 그러면 여기 인구 4만, A도시 인구 10,000. 그죠? 그러면 보세요. A도시와 B도시는 인구, A도시의 인구 1만 명, 4만 명. 곱하기, 자, DB, DA. DA를 구하라 이거죠. 제곱은 1이 되게 하는 DA를 구해라 이거죠. 4분의 1이니까 곱하면 얘가 양변에 4를 곱하면 얘가 4라는 뜻이죠. 4분의 1 곱하기 4는 1이니까 이게 4라는 뜻이에요. 다시 쓰면 DB 오버 DA가 4라는 뜻이죠. 그러면 1분의 4잖아요. 1분의 4. 그렇죠? 1분의 4. 그러면 자, DA는 A를 구하랬죠. 전체 4 더하기 1, 5분의 1이 되는 위치예요. 그렇죠? 다시 뭔가 숫자가 이상하네요. 자, 4가 아니라 2죠. 2. 왜냐하면 여기 2의 제곱이 4니까. 그러면 4분의 1 해서 1이 되니까 2면 여기가 2고, 그러니까 DA는 3분의 1이 되는 위치고 9km 떨어져 있다 그랬죠? 전체 9km 중에 3분의 1이 되는 위치는 3km죠. 그래서 답이 3km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18번은 이제 허프의 모형이에요. 이것도 뭐 맨날 나오는데 계속 나와.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자, 쇼핑센터 1, 여기 이용객 수를 구하라 이거예요. 그쵸? 예. 그리고 9,000명 살아요. 9,000명. A지역의 인구가 9,000명이다. 9,000명인데 A지역에서 9,000명 중에 1로 몇 명 갈 거냐 하면 바꿔보면 돼요. 이제 거리 대신 시간을 사용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쇼핑센터 1의 중력은 5의 제곱분의 2,500. 그러니까 25분의 2,500. 100이네요. B의 중력은? 얘의 중력은 자, 10의 제곱분의 5,000. 100분의 5,000이니까 50이네요. 그러면 자, 전체 중력은 100하고 150. 그러니까 100 더하기 50. 전체 이 중력 중에 1이 차지하고 있는 중력의 비율은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150분의 100이죠. 250 아니지. 520, 535. 그죠? 5로 나눠주면 520, 535. 이렇게 3분의 2가 되는 거고, 여기에 몇 명이요? 9,000명. 그러니까 3은 9, 3이 6, 6,000명. 이렇게 해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계산 여러분, 이거는 뭐 늘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3편, 스텝 3를 통해서, 3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로 이제 나올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출 문제를 변형해서 풀어봤던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4편, 부동산 정책론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편이 끝났고요.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 4편 부동산 정책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